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요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코스피, 코스닥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갭이라는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장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이제 S&P 대비해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랑 나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이제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수출액 규모 수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글로벌 GDP 대비 이제 코스피 시총 S&P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것도 이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좀 차트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지수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 손해보험, 그리고 KT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했지만 관심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그리고 제일제당, DADNC, LG전자, 그리고 GS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KT는 요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 이제 KT, 페이스북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있었죠. 저 리포트 보면서 어제 좀 이슈 있었던 거 살펴보고, 좀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는 리포트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좀 다른 리포트로 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증시는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0.15% 상승, 코스닥은 0.5% 나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일단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규모는 외국인 한 2,600억 정도였기 때문에 크진 않았었고요. 일종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400억 매도,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개인이 한 480억, 27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아마 이거는 블럭딜까지 있었으니까 블럭딜 제외하고 나서는 한 430억 외국인 매수, 기관 한 마이너스 240억 매도, 개인이 한 55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수급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현물,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거의 그냥 0한 2천억 정도 매수 수준이고요. 개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5조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연초부터는 개인이 지금 거의 한 69조 정도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한 3천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한 2천억 매수, 외국인 아니죠. 이제 개인이 이제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 기관 개인이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이제 누적 개인 수급 같은 경우 한 12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사실 중기적인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해서 구해지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로는 지금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낮은 금리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S&P랑 이제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원래 이제 유사하게 가다가 좀 미중 무역 분쟁 한 시점부터 조금 이격이 나 있긴 하고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패권 전쟁 할 때 1위국이 고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일단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도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좀 하향하는 추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살펴보면은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상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25조 거의 6천억 정도 되면서 전일보다는 조금 감소했지만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절대적인 수량 자체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빠지고 있는데 맞을 때가 항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대비로 해서 이제 유동성 지표인 M2 대비로 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S&P를 이제 M2로 나눈 것인데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지금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고점까지 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중국 헝다 그룹이 이제 지금 뭐 빚만 350조 있는 기업인데 은행에 이자를 못 내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고요. 뭐 사실상 거의 디폴트 EOD 상태입니다. 중국 쪽은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영어 시간에 이제 시진핑 사상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뭐 게임 규제도 마찬가지고 뭐 사교육 규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들이 나오는 게 이미 중국 상황이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통화량 지표인 M1 나누기 M2로도 어느 정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았던 2015년이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시기였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M1 나누기 M2가 그냥 낮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그만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돈이 없다는 말 표현보다는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IMF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가장 IMF 때 낮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두 번째로 낮았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 일단 살펴보면 일단 뭐 이 리포트로 살펴보면 이제 어제 8월 미국 CPI 예상치 이제 5.4%를 뭐 소폭 하회하면서 5.3% 정도 이제 기록을 해왔습니다. 뭐 중고차 가격이 사실 뭐 요즘에 좀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좀 하락을 반전을 하였고 이제 오히려 에너지랑 이제 그 임대료죠. 임대료 이제 주거비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리포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 쪽도 그렇고 계속 이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통화정책의 첫 단추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계속해서 좀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좀 생각보다 이제 금리는 좀 결국 중기적으로 위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촉발된 취약계층 어려움은 이제 좀 약간 재정정책과 이제 금융중개 지원 이런 걸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나머지는 설명을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쪽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중고차 지수가 워낙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조금 약간 물가가 약해지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그런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뭐 운송 서비스 물가나 항공료 그리고 숙박비 등이 또 하락한 것도 주요했고요. 결국 델타가 없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랑 임대료가 이제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후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는 게 반영이 완전히 안 됐었는데 주거비나 임대료가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향후 한 1, 2년간 반영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지급준비금이 풀리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차트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고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잠깐 멈춰놓으니까 뭐 멈춰놔 정지시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피 200으로 저 같은 경우 200을 더 자주 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코스피를 뭐 볼 상황이 아닌 이상 200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200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가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가 엘리어트 파동상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 여기가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파 저점하고 2파 저점하고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했을 때 5파 같은 경우 여기서 딱 매도를 하면 되겠다라고 시그널을 왔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2파랑 4파 채널을 하회할 때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파를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쐐기형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B파하고 지금 이제 C파다 라고는 아직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1파가 어디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뭐 이제 여기 이게 1, 2, 3, 4, 5라고 치면은 뭐 여기가 이제 잠시만요. 424.26까지만 안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뭐 요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24.26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거는 가능을 할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5파가 아니라 여기를 5파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이견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전 여기가 5파라고 봅니다만 여기가 5파라고 했을 땐 여기가 지금 A파, B파, 뭐 C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이제 크게 의견은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 한 번 더 상승이 있었다가 빠질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이제 4였다가 빠질지만 조금 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목균형표 개선상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 뭐 저한선 기준으로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일봉으로 한번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상당히 모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9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볼린저 밴드 넘었다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또 매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있어서 뭐 곧 좀 위든 밑이든 저는 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좀 횡보를 하고 튀든 결국은 좀 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저한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되기 때문에 9일 후행스팬 빼고는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기는 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그냥 여기가 A, B 정도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서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코스닥이 근데 더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뭐 선물 해체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쓰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 코스피로만 하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선물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하고 여기 지금 마지막 5파다 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 항상 이 검은 색깔 52동평균선 부근에서 딱 지지를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차감 다시 52동평균선까지 왔는데 뭐 이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하냐 마냐가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기준선 전환선 다 하회하고 뭐 9일 9일 역전돼 있고 26일도 상황에 따라 역전될 수 있어서 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 52동 평균선 그냥 깨지면 기준선이 깨졌으니까 지금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좀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위험한 구간이다 생각이 되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항상 여기가 1, 2, 3, 4, 5 이제 A파든 1파가 나오고 A, B, C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파든 3파든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뭐 여전히 일단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주가도 크게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뭐 15.5 정도 기록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후행스팬이 뭐 확실한 역전이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계속 지금 구름대 근처이기도 하고 26일 후행스팬도 언제든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상으로는. 근데 다만 뭐 여기도 많이 온 만큼 저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 미국 쪽은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서 뭐 기준선 깨지면 뭐 매도한다 뭐 이 정도 규칙을 좀 세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니케이는 이제 뭐 전고점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오파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갭도 좀 메우고 있고 해서 뭐 좀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 그냥 전환선 기준선 사이에서 일단 뭐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지금 26일 후행스팬도 오늘자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기준선 깨지면 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확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하락을 하면서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도 이제 구름대 타다가 이탈을 하면서 전환선 부근에 딱 지지를 받았는데 뭐 RSI나 MACD도 다 안 좋은 상황이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기 좀 구름대 상단에서 조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상단에서 지지를 잘 해줄지 아니면 뚫릴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WTI 같은 경우 일단 뭐 계속 구름대를 쉽게 넘어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구름대를 넘기냐 마냐가 뭐 일단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 금리가 이제 뭐 크게는 지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어제는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구름대를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긴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 구름대만 벗어나면 뭐 사실 추세상은 문제는 없지만 뭐 저는 결국 실질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좀 빠지고 나서 실질금리 제로 부근 오면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bp 정도 0.035%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뭐 단기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으나 좀 중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도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을 지금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뭐 더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상 일단 뭐 지금은 조금 다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한 0.45% 정도 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조금 올라가면서 끝이 났고요. 이제 기준선 근처 부근에서 딱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일 조금 계속 힘을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재차 반등을 이렇게 하고 갈지, 아니면 뭐 여기 구름대 상단까지 왔다가 올라갈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지금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실적이 좋은 것보다 여긴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하고 추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무상증자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한 22,0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6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상반기만 봤을 때는 뭐 퍼가 지금 3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PBR은 뭐 0.35밖에 되지 않고요. 뭐 상당히 저평가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평가여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좀 약간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올라가게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사야 올라가니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B손해보험이랑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오늘 뭐 소폭 한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일단 구름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뭐 추세가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그냥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여기도 모여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위든 미치든 좀 고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해상보단 추세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추세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해상이 일단 뭐 밸류에이션상 더 싼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DB손해보험에 비해서. 근데 다만 뭐 일단 DB손해보험이 이제 수급 쪽이 더 추세도 더 좋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일단 뭐 자본 적정성이 또 더 좋은 일단 장점은 있습니다. 뭐 둘 다 사실 장점이 하나씩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해상은 이제 그렇게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고요. 뭐 KT는 조금 이따 어차피 수요일날 종목에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이랑 이제 좀 나머지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봤을 때 일단 뭐 구름대 이제 벗겨지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서 뭐 지금 당장은 추세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일 장대 양봉이나 양봉 하나 나오면은 뭐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사실 뭐 1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회사다, 뭐 사실 내재 가치는 상당히 좋은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같은 현재 주가 4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70만원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DLNC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금 추세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좀 애매한 추세여서 그냥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구름대까지 넘는 게 좀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DL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72%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여기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 추세가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어서 위든 밑이든 좀 튀는 거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는 뭐 추세상은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단 26일 프랑스팬이 일단 호전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43,000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한 141%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KT, 이제 페이스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부터 먼저 살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1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92% 정도 이때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근데 다만 상대가치 평가로 이제 봤을 때, 잠시만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 고점 부근 이제 왔을 때 2017년 부근 고점까지 온 부분까지 오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많이 조정을 받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뭐 20%대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15%도 안 된 상황이라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PBR로 봤을 때도 뭐 과거에 많이 내려갈 때는 100까지도 갔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더 내려갈 가능성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차트상 지금은 좋지도 나쁘지도 오히려 나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 좀 넘었지만 기준선 확실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26일 프랑스팬도 아직은 역전이 되어 있어서 뭐 호전이 되고 기준선 일단 넘어가면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넘어가다 하더라도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그냥 A, B, C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0만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 정도 이제 실적 전망치로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이너스 60% 정도 나오고요. 충분히 이제 실적이 저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야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 이탈을 하고 저한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좋지 않다 여전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KT 살펴보면은 뭐 KT 현재 주가 3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228% 저는 상당히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에 이제 ROE가 이게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률도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떨어지던 ROE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ROE가 올라가면서 이 기대 수익률도 같이 좀 올라가면서 오히려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 약간 좀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도 오늘 상당히 좀 모여있기 때문에 곧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튀지 않을까, 머지않아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 차트 한번 살펴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지금 전환선만 하회하고 있어서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지만은 항상 좀 여기도 미국도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기준선 그냥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종합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뭐 신용잔고도 그렇고, 뭐 사실 유동성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지금 이제 B파든 4파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이후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바로 하락을 하거나 뭐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5.3%가 이제 높냐 마냐가 뭐 시장에 좀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요. 나왔을 때는 사실 어제 좀 올랐었거든요. 딱 CPI 발표하고 나서는 뭐 S&P도 뭐 0. 거의 4, 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은 빠졌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월 22일 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마지막 날 이제 새벽에 저녁이죠. 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9월 23일 딱 저희가 추석 끝나고 바로 딱 돌아오면 그 장에 이제 아마 반영이 될 텐데, 이제 그때 FOMC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5.3%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할 만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좌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이제 인플레이션 아니라 결국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늦출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미 뭐 예대율은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결국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오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덮을기도 힘든 상황이다. 뭐 리버스 레포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1조가 넘은 상황이고 과잉 유동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 뭐 테이퍼링 안 한다 치더라도 안 하면 결국 그 다음에 터질 게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뭐 중국발로도 전 좀 노이즈가 크게 계속해서 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국 쪽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또 중국 쪽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고 뭐 이제 가장 큰 것은 제가 이거 아직 만들지를 않았었는데 좀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것도 이제 뭐 예대율이라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 지금 금리 인상을 이번 8월에 했었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그럼 왜 하냐? 우리나라는 왜 먼저 할까? 인상은 그럼 왜 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라고 하시면 이제 부동산을 잡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잡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뭐 지금 강남에 뭐 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뭐 최소한 20억 정도 하는데, 20억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거의 뭐 한 달에 막 1%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1%가 아니라 뭐 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연에 5%만 올라도 이제 1억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이 뭐 그냥 대한민국 평균이 한 3천만 원이지만 그냥 뭐 그래도 좀 대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년에 뭐 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이 뭐 그래도 5% 임금 상승률을 했다고 치더라도 뭐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50만 원 오른다고 해서 1억이나 오르는 게 점점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부동산 가격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이제 가격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건데, 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이 뭐 지금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0.5에서 0.75가 돼서 25bp 올랐고요. 0.25% 올랐고요. 뭐 시장은 많이 올려봐야 1.25, 1.5%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간다고 부동산이 잡힐까? 라는 것입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풀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돈을 많이 풀어서 예대율이 이미 한 뭐 80에서 90까지 가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돈이 이제 실제로 대출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아마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돈을 이제 많이 풀고 그 대출금 자체가 이제 늘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하는 수단이 이제 기준금리인데, 한국은행이나 뭐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경제에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최대한 인상은 하기 싫은 겁니다. 이번에 올리긴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대출 자체를 이제 규제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규제라는 거는 한계가 있죠. 과연 이제 실수요자랑 비실수 투기랑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긴 하거든요. 규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규제도 어느 정도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고,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멈출까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2%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뭐 저번에 이제 미국 물가를 보여드렸다시피 1960년도가 잠재 성장률이랑 물가랑은 별 상관이 없었거든요. 중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실물 경제를 얼마나 많이 왔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로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주식이랑 생각해도 똑같죠. 어떤 주식이 내재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계속 100만 원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출렁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잠재 성장 2% 결국은 수렴하는 건 맞지만, 뭐 10%까지 갈 때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고요. 이제 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상은 꽤나 가파를 수 있다 라는 걸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끝물에서 이제 좀 인플레이션 풀리는 단계라고 치면은, 그리고 풀린 돈 금액 자체도 훨씬 작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자체가 풀린 돈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돈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다 흘러 들어갈 것이거든요. 좀 그때 생각보다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 그 뒷단의 문제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이제 지금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죠. 지금 실질금리가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미국 쪽 실질금리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실질금리가 이제 테이퍼링 하면 결국 순간적으로 제로까지 갈 거거든요. 이때도 이제 테이퍼링 한다 했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1차적으로 일단 자산에 충격이 한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풀리면서 결국 이제 대출이 많아지면서, 소비나 대출이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실질금리 더 올라가고 결국 기준금리는 올릴 수밖에, 꽤나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 준비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요즘 뭐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게, 뭐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이슈, 중국 쪽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 헝다 뭐 350조짜리 기업도 지금 이제 부동산 2위 기업이 날아갈 상황이고, 미국 쪽 테이퍼링을 하면서 실질금리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풀리면서 물가 상승하는 리스크, 딱 이 세 개만 좀 주의해도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